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근우 저자님과 이서원 저자님이 같이 공저하시고 두 분이 대화 형식으로 묶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근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준비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76세의 나이에 고려 사이버대학교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졸업하였다. 30년 넘게 매해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방송과 지면을 통해 행복한 나이 들매 지혜를 전하고 있다. 네, 이서원 저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CPBC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가족갈등 해법을 감정관리로 풀어가는 감정식당 투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위한 치료 상담 모임 붕대클럽을 이끌고 있으며 이서원의 마음 편한 상담소 소장으로 부부 및 부모 자녀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예,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관리. 2장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3장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4장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5장 아이는 부모가 허용하는 만큼 잘한다. 6장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부부. 7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8장 관계가 풀리면 일도 풀린다. 9장 오늘이 행복한 이유.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데 비정상인가요?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의 마음 관리.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죽은 동물이 없다고 해요. 동물은 사람보다 예민해서 불길한 기운을 잘 감지하니까 그 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죠.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더 예민한 사람이 위험을 미리 알아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니까요. 다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결혼해서 아내와 살다 보니 아내는 저보다 불안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일기예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아내는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저는 바람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의 불안이 맞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 근거 없는 낙관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 저는 아내를 보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어쩌면 타고난 기질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상담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불안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의 좌절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불안의 원인으로 은연중에 가정하곤 합니다. 상담을 천직으로 평생 해온 선생님에게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부터 질문했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이죠. 걱정이 지나친 게 불안이다. 불안이란 막연하지만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지나치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지나침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계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량화한 것이 심리검사예요. 표준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불안이고 몇 점 이하면 정상 수준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지나친 걱정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질이라는 것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단정해서 말하지 못한 것은
신체적인 염색체는 발견했지만 심리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게 발견된다면 불안한 기질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적으로 제일 큰 업적이 DNA를 분석한 거라고 생각해요. 게놈 지도라고 해서 개인의 DNA를 완벽하게 지도로 그릴 수 있잖아요. DNA는 우리가 원시인 시대부터 살아온 경험이 다 들어있어요. 머리색과 같은 신체적 특징은 DNA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후세에 이어져요.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기질인 거죠.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걸 종속적, 무의식 또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지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발달돼서 개인의 심리적인 게놈지들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민감성이 높은 겁니다. 일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야금을 탁 튕기면 정상적인 사람은 튕기는 순간 소리를 듣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실제로는 튕기지도 않았는데 튕기려고 하면 소리를 들어요. 둔한 사람은 튕겨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나 둔한 사람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여행 갈 때 불안한 사람은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몇 번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덕을 누가 볼까요? 대충 준비하고 공항에 가서 여권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덜렁대는 둔감한 사람이 보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은 힘들지만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과 산다면 고마워해야 해요. 불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최전방에서 보초를 세우면 잠도 자지 않고 아주 잘 삽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보안업체에 취직하면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어디에 활용하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불안해하는데 쓰면 신경증적인 환자가 되는 것이고, 지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면 집과 회사를 살리는 충신이 되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걸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더 높아질 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걸 자꾸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더 속이 상할 뿐이에요. 불안이 심해져서 일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처방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둔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둔한 사람도 둔하고 싶어 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둔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불안을 잘 활용하면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어요. 내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그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네, 이근우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서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불안을 가진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미안했고, 아내 덕분에 여행과 일생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고마워졌습니다. 또 제가 낙관적이기도 하지만 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건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둔한 저 덕분에 아내도 덕을 본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주는 남편이 있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 게이지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란 선생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천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로군요. 내가 남에게 활용한다면 어떤 기질도 좋은 기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도 저도 참 좋은 기질을 가진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는 것. 의사의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벽에다 머리를 쾅 박고서 의사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발라준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더 세게 들이박아 큰 혹을 붙이고 와서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왜 같은 곳에 혹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똑같은 벽에 똑같이 머리를 박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올 것이 아니라 벽에게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벽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서원 박사님입니다. 사람은 반복의 동물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이야기 속 사람처럼 용서가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으로 안 될 방법만 골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자동으로 되지만 용서하는 건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힘겨운 용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근호 박사님 답변입니다. 용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좋아하는 걸 미워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걸 좋아하기도 어려워요. 쉽다면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잠시 속이고 마취제를 놓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비유하자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자 살자 노력해서 겨우겨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용서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꼭 용서를 해야겠다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용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용서 못하는 나 자신이 미운데 미워하는 남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라. 용서를 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뻔해요. 나예요. 사실 용서 못 받는 사람은 아무 고생을 안 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애쓰며 힘들어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를 못하면 내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해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용서를 안 해도 내가 조금도 괴롭지 않다면 누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겠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용서를 안 했을 때 내가 괴로운 이유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미움은 반대예요. 계속 품고 있으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괴로워요. 사탕을 물고 있으면 달아서 좋은데 쓴 약초를 씹고 있으면 뱉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미움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쓴 약초가 미움이에요. 토해내고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뱉어내느냐를 알면 되겠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먼저 용서해야 해요. 미워하게 된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미워하게 된 원인이 내가 0%이고 상대가 100%인 것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기준에 의해 상대가 미워졌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건 깊은 뜻이 있어요. 갈등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돌아보고 용서해야 상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박해를 피해 은신 생활을 하며 적은 안내 일기라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안내 기념관이 있어요. 안내가 숨어 살았던 집인데 그곳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되 거기서 배운 뼈아픈 교훈은 기억하자는 말이죠. 이 말은 용서에 대한 핵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특히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용서의 방법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모님을 죽였는데 내 잘못도 있다는 건 억울합니다. 숱한 영화 속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한 문장이 주는 명쾌함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란 가장 어려운 사랑의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갈등에 대한 경우로 한정 지을 때보다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와 마음의 문제에서 내 탓이오라는 말은 가슴에 새겨야 할 원리 같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내 마음부터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워 보여도 가만히 보면 틈새를 파고든 것들이에요. 새로운 각도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네모가 점으로도 보이고 선으로도 보이고 면으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리저리 비틀어 본다는 것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있던 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해요. 이럴 수밖에 없을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관찰과 의문이 자기만의 답을 가져오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창의성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망상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환자들도 창의성은 천재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지. 창의성과 망상은 현실이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청춘의 슬픔과 해법. 안 해서 못 되는 사람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내가 새로운 세월을 보면 예전엔 안 해서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해도 안 되면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우울증 세대입니다. 우울증을 벗어나기란 무척 힘듭니다. 열심히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척척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화살이 관역이 안 맞으면 관역을 옮길 게 아니라 내가 자세를 다르게 해야 하는 거나 같은 이치예요. 바람을 왜 피우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수칙 10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제를 거론하면서 성관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 표현이 더 맞아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도 있고 애인도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걸 모두 포괄하여 얘기한 겁니다. 서양이 우리보다 현실적인 부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우리는 일부 일처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상적인 명분을 중시하는 거고 서양 사회는 명분보다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명분보다는 실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서원 작가님 말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규정을 들으니 부부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군요. 명분보다 실질로 살아가는 게 부부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궁금해지고 말이죠. 인간관계 중에서도 부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평소 선생님은 성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라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성적 관계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배타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외도는 동서고금 부부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지요. 외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근우 박사님입니다. 외도는 본능이다. 나는 바람 피우는 것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본능이에요. 스터디 모임이나 강연을 할 때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거든 90도로 절을 하라고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남편은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사이에 숱한 미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집으로 온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한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여자한테만 그러냐고 여성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내가 동시에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남자도 똑같아요. 아내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남편도 현관에서 90도로 절을 해야 해요. 마음에 끌리는 멋진 남자들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뿌리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남녀 할 것 없이 그런 욕구는 다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인간이 하는 행위 중 가장 큰 쾌락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 쾌락을 얻으려는 본능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본능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외도하고픈 마음을 달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본능을 달래야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외도 욕구가 있지만 그런 욕구는 그 시대, 그 사회 문화 가치에 따라 제어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하는 성행위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침실에서 안고 자면서 딴 여자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바람이에요. 부부가 서로 몸만 안고 있다고 마음까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외도는 마음까지 안아야 자제된다. 아내를 안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고, 남편을 안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외에도 여기는 다양한 대화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 한번 꼭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근우 저자님과 이서원 저자님이 같이 공저하시고 두 분이 대화 형식으로 묶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근후,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준비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76세의 나이에 고려 사이버대학교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졸업하였다. 30년 넘게 매해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방송과 지면을 통해 행복한 나이 들매 지혜를 전하고 있다. 네, 이서원 저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CPBC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가족갈등 해법을 감정관리로 풀어가는 감정식당 투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위한 치료 상담 모임 붕대클럽을 이끌고 있으며 이서원의 마음 편한 상담소 소장으로 부부 및 부모 자녀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예,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장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관리. 2장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3장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4장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5장 아이는 부모가 허용하는 만큼 잘한다. 6장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부부. 7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8장 관계가 풀리면 일도 풀린다. 9장 오늘이 행복한 이유. 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데 비정상인가요?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의 마음관리.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죽은 동물이 없다고 해요. 동물은 사람보다 예민해서 불길한 기운을 잘 감지하니까 그 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죠.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더 예민한 사람이 위험을 미리 알아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니까요. 다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결혼해서 아내와 살다 보니 아내는 저보다 불안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일기예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아내는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저는 바람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의 불안이 맞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 근거 없는 낙관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 저는 아내를 보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어쩌면 타고난 기질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상담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불안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의 좌절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불안의 원인으로 은연중에 가정하곤 합니다. 상담을 천직으로 평생 해온 선생님에게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부터 질문했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이죠. 걱정이 지나친 게 불안이다. 불안이란 막연하지만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지나치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지나침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계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량화한 것이 심리검사예요. 표준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불안이고 몇 점 이하면 정상 수준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지나친 걱정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질이라는 것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단정해서 말하지 못한 것은 신체적인 염색체는 발견했지만 심리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게 발견된다면 불안한 기질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적으로 제일 큰 업적이 DNA를 분석한 거라고 생각해요. 게놈 지도라고 해서 개인의 DNA를 완벽하게 지도로 그릴 수 있잖아요. DNA는 우리가 원시인 시대부터 살아온 경험이 다 들어있어요. 머리색과 같은 신체적 특징은 DNA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후세에 이어져요.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기질인 거죠.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걸 종속적, 무의식 또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지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발달돼서 개인의 심리적인 게놈지도를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민감성이 높은 겁니다. 일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야금을 탁 튕기면 정상적인 사람은 튕기는 순간 소리를 듣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실제로는 튕기지도 않았는데 튕기려고 하면 소리를 들어요. 둔한 사람은 튕겨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나 둔한 사람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여행 갈 때 불안한 사람은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몇 번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덕을 누가 볼까요? 대충 준비하고 공항에 가서 여권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덜렁대는 둔감한 사람이 보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은 힘들지만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과 산다면 고마워해야 해요. 불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최전방에서 보초를 세우면 잠도 자지 않고 아주 잘 삽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보안업체에 취직하면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어디에 활용하는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불안해하는 데 쓰면 신경증적인 환자가 되는 것이고, 지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면 집과 회사를 살리는 충신이 되는 겁니다.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걸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더 높아질 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걸 자꾸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더 속이 상할 뿐이에요. 불안이 심해져서 일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처방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둔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둔한 사람도 둔하고 싶어 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둔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불안을 잘 활용하면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어요. 내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그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네, 이근우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서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불안을 가진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미안했고, 아내 덕분에 여행과 일생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고마워졌습니다. 또 제가 낙관적이기도 하지만 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건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둔한 저 덕분에 아내도 덕을 본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주는 남편이 있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 게이지가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것이란 선생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천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로군요. 내가 남에게 활용한다면 어떤 기질도 좋은 기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도 저도 참 좋은 기질을 가진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모든 부부가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는 것. 의사의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벽에다 머리를 쾅 박고서 의사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발라준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더 세게 들이박아 큰 혹을 붙이고 와서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왜 같은 곳에 혹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똑같은 벽에 똑같이 머리를 박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올 것이 아니라 벽에게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벽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서원 박사님입니다. 사람은 반복의 동물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이야기 속 사람처럼 용서가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으로 안 될 방법만 골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건 자동으로 되지만 용서하는 건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힘겨운 용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근우 박사님 답변입니다. 용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좋아하는 걸 미워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걸 좋아하기도 어려워요. 쉽다면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잠시 속이고 마취제를 놓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비유하자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자 살자 노력해서 겨우겨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용서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꼭 용서를 해야겠다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용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용서 못하는 나 자신이 미운데 미워하는 남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라. 용서를 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뻔해요. 나예요. 사실 용서 못 받는 사람은 아무 고생을 안 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애쓰며 힘들어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를 못하면 내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해요.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용서를 안 해도 내가 조금도 괴롭지 않다면 누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겠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용서를 안 했을 때 내가 괴로운 이유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미움은 반대예요. 계속 품고 있으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괴로워요. 사탕을 물고 있으면 달아서 좋은데 쓴 약초를 씹고 있으면 뱉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미움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쓴 약초가 미움이에요. 토해내고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뱉어내느냐를 알면 되겠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먼저 용서해야 해요. 미워하게 된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미워하게 된 원인이 내가 0%이고 상대가 100%인 것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기준에 의해 상대가 미워졌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가톨릭에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건 깊은 뜻이 있어요. 갈등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돌아보고 용서해야 상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박해를 피해 은신생활을 하며 적은 안내 일기라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안내 기념관이 있어요. 안내가 숨어 살았던 집인데 그곳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되 거기서 배운 뼈아픈 교훈은 기억하자는 말이죠. 이 말은 용서에 대한 핵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특히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용서를 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용서의 방법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부모님을 죽였는데 내 잘못도 있다는 건 억울합니다. 숱한 영화 속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한 문장이 주는 명쾌함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란 가장 어려운 사랑의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모든 경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갈등에 대한 경우로 한정 지을 때보다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상처와 마음의 문제에서 내 탓이오라는 말은 가슴에 새겨야 할 원리 같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내 마음부터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의적으로 산다는 것.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새로워 보여도 가만히 보면 틈새를 파고든 것들이에요. 새로운 각도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네모가 점으로도 보이고 선으로도 보이고 면으로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리저리 비틀어 본다는 것 말과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있던 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해요. 이럴 수밖에 없을까?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그런 관찰과 의문이 자기만의 답을 가져오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창의성이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망상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환자들도 창의성은 천재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서 그렇지. 창의성과 망상은 현실이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청춘의 슬픔과 해법. 안 해서 못 되는 사람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내가 새로운 세월을 보면 예전엔 안 해서 못 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해도 안 되면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죠. 요즘 젊은이들은 우울증 세대입니다. 우울증을 벗어나기란 무척 힘듭니다. 열심히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척척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죠. 화살이 관역에 안 맞으면 관역을 옮길 게 아니라 내가 자세를 다르게 해야 하는 거나 같은 이치예요. 바람을 왜 피우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수칙 10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제를 거론하면서 성관계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그 표현이 더 맞아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도 있고 애인도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는 그런 걸 모두 포괄하여 얘기한 겁니다. 서양이 우리보다 현실적인 부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우리는 일부 일처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이상적인 명분을 중시하는 거고, 서양 사회는 명분보다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명분보다는 실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서원 작가님 말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규정을 들으니 부부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군요. 명분보다 실질로 살아가는 게 부부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궁금해지고 말이죠. 인간관계 중에서도 부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평소 선생님은 성적 관계를 맺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라는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성적 관계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배타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외도는 동서고금 부부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항목이기도 하지요. 외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근우 박사님입니다. 외도는 본능이다. 나는 바람 피우는 것을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본능이에요. 스터디 모임이나 강연할 때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거든 90도로 절을 하라고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남편은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사이에 숱한 미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집으로 온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한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여자한테만 그러냐고 여성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내가 동시에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남자도 똑같아요. 아내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남편도 현관에서 90도로 절을 해야 해요. 마음에 끌리는 멋진 남자들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뿌리치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운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남녀 할 것 없이 그런 욕구는 다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는 인간이 하는 행위 중 가장 큰 쾌락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 쾌락을 얻으려는 본능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본능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외도하고픈 마음을 달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본능을 달래야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외도 욕구가 있지만 그런 욕구는 그 시대, 그 사회 문화 가치에 따라 제어되는 겁니다. 바람 피우는 것을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하는 성행위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내를 침실에서 안고 자면서 딴 여자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바람이에요. 부부가 서로 몸만 안고 있다고 마음까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외도는 마음까지 안아야 자제된다. 아내를 안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고 남편을 안고 있어도 머릿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외에도 여기는 다양한 대화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 한번 꼭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